거기서 한 30% 빠지면 25만 원대예요. 그럼 얼추 이제 수급적으로는 고점이 나온 게 맞고, 이제 그걸 이제 기술적 반등을 수급적으로 볼 거고, 두 번째가 모멘텀. 모멘텀은 이제 이 기업이나 반도체 향후 스토리예요. 뭐 가장 노멀한 게 AI 반도체가 끝이 났느냐, 수요가 끝이 났느냐.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하창봉을 운영하고 있는 하창봉입니다. 벌써 이제 여름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증시가 많이 기다긴 장마 속에서 많이 처져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영상을 함께하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조금 활기를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또 시장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악재란 악재가 지금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뭐 일주일 동안 빠질 수가 있는데 보통 뭐 배수는 없습니다만은 2개월 정도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1개월 정도 기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처음 같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쳐 있지만은 또 이렇게 지쳐 있을 때일수록 우리가 또 기업이 갖고 있는 펀더멘털과 모멘텀은 계속 체크를 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와 하반기 핵심 변수는 무엇입니까? 주가 지수 기준으로 대략 6월 25일 정도가 이제 지수 기준으로 대략 고점이었죠. 그리고 지금 영상을 함께 하는 게 이제 7월 말 8월로 넘어갈 건데 주가 지수만 보면 3,0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 지수가.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30% 이상 하락을 했을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내려오면서 지난 6월달과 7월달에 뭐 10번이 아마 횟수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사이드카 5% 이상 움직이는 거죠.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빈도도 뭐 많고 심지어 지난 7월 한 13일 정도 됐을까요? 하이닉스가 하루에 15% 이상 하락하는 그림까지 나오다 보니까 정시가 이제 뭐 사실 그 투자가분들이 지금 막 7월 말 8월 초순은 실적 시즌인데 최근에 몇 개 실적 기업들 발표한 거 보면 잘 나와도 팔고 안 나오면 더 팔고 그렇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면 투자가들이 어느 정도 많이 지쳐 있다 볼 수 있고 시세는 분명 기업 대비해서 우리가 5월달 6월달 대비하면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만약에 연초라든지 작년 대비하면 또 여전히 많이 높아 있고 확실하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뭐 연간 기준으로 최소 올해 내년 합쳐서 700조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이니까 실적 시즌에는 기대감도 많이는 퇴색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초순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추정치를 발표를 했고 하이닉스도 이제 7월 29일 전후에 60조 원 이상을 발표하긴 하는데 시장은 지금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수급 이슈죠. 제가 볼 때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수급입니다. 수급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거래 대금에 좀 증가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요. 어느새 이제 고객 예탁금이야 뭐 개인이 팔면은 증가되고 하는데 신용 잔고도 이제 합산해가지고 30조 원 초반까지 많이 밀려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중국, 일본의 그 키옥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도 주가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은 고점 기준으로 한 반토막 정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이 뭐 거의 대부분이 디레버리징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시장 관점에서는 주가는 거의 뭐 풍지낙엽이 되어 있는데 약간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원래 7월 말하고 8월 중순까지가 특히나 8월 달이 약간 이벤트 소강 구간입니다. 그게 이제 어찌 보게 되면은 약간 시장에서 이제 기댈 수 있는 요인인데 중간중간에 7월 중순에도 뭐 이란 이슈 때문에 유가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8월 달 같은 경우는 넘어가는 관점에서는 이벤트 공백기가 만들어낸 이벤트 공백기가 나쁘게 보면 참 나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빨리 시장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재료가 좀 없다 보면은 이벤트 공백기가 있고 이제 8월 중순 정도에 엔비디아 실적까지 가기에 너무 많이 지쳐 있다 보니까 투자가들 마음이나 시장의 관점에서는 과연 어떤 형태로 저점을 잡을 것인가. 분명히 7월 말 기준으로 시장은 여러 가지 거래량 감소 속에서 저점을 잡고 있는데 주가라는 게 저점을 잡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이 뭐냐면 거래량을 동반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하반기로 넘어가는 관점에서는 그 8월 달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이벤트 공백기가 만들어낸 흐름 자체가 낙폭 과대라는 매력은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강력한 드라이브에 대한 뭔가의 목마름이 뭘까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하는 그런 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이란 갈등, 유가, 금리 등 대외 변수는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유가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뭐 트럼프나 이런 돌발 행동에 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습을 할 수도 있고 실내로 7월 달 접어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가 대이란 쪽으로 대략 13일 연속 공격을 퍼부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는 아니고
또 일각에서는 무기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안 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것도 가끔 있어요. 우리가 전쟁이 3월에 발발했고 그러면서 정시는 뭐 4월달, 5월달 반도체 랠리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우리만 오른 건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국제 유가는 한편을 놓고 보게 되면은 계속 트럼프나 이란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등락을 보였던 거지 여전히 공행진을 보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랠리로 9,000포인트도 가보고 했는데 이 유가의 변동성 때문에 만들어진 두 가지가 여전히 강세라는 겁니다. 그게 중간중간에 재료가 약할 때 때리게 되는데 한 가지가 미국의 국채금리죠. 예, 미국만 그런 건 아니죠. 실내로 미국의 10년물 기준금리,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주택담보대출금리나 이런 거와 좀 연동이 되는데 4.67% 정도잖아요. 되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30년물 장기채는 보통 모기지론 금리가 연동이 되는데 이것도 5%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고 또 일본이나 한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한국은 보통 5년물 국고채 금리를 많이 보는데 제가 조금 체크해 보니까 4%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한국은행이 한 7번째 금리를 동결하다가 이번에 25bp진도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기준으로 2.75인데 추가적으로 가능성도 열어놓고 일본도 지난 6월 달에 금리를 올렸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기준금리가 1.0%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시장에서는 아직 이거는 발표는 안 됐는데 7월 마지막 거래일에 일본의 금리 발표가 있는데 아마 기습금리 인상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엔화가 지금 163엔을 넘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와 채권 시장에서는 여전히 주식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습니다. 일례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7 정도예요. 그 미국 국채는 사실 무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주식하면서 1년에 4.7% 수익하려고 돈 벌려고 주식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투자가의 관점에서는 채권 금리가 4.7% 이상이라는 건 되게 높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높잖아요. 예, 그런 개념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일본의 엔화인데 다행히 지금은 올해 접어들어서는 2분기 들어서는 원엔 환율의 상관계수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상관계수라는 게 주시장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A가 올라갈 때 B가 어느 정도 따라가는 정도를 말하거든요. 만약에 상관계수가 1.0이라고 한다면 A가 1이 오르면 B도 1이 오르는 거고 상관계수가 0.6이라고 하면 A가 1이 오르면 B가 0.6만 상승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7월달 기준으로 엔화는 163엔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하이닉스 ADR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찍어 누르는지 표면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환율은 1,500원대 밑으로 내려 있는데 엔화가 많이 움직인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어찌 보게 되면 옛날로 생각하게 되면은 엔화가 싸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엔화가 많이 약하다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달러가 강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유독 엔화가 일부 유로화보다 더 약합니다. 실제 달러의 어떤 강도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DXY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이제 지금 100이 넘었었거든요. 보통 100이 넘었으면 다 안 좋아요. 달러 강세니까. 달러 강세라면 달러를 갖고 있다든지 미국 채권을 갖고 있다든지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 자체가 이제 엔화 시장까지 엮이다 보니까 일본을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은 물론 일본하고 한국은 시장 자체가 틀려요. 우리는 MSCI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국은 EM 지수고 여전히 즉 일본은 DM 지수잖아요. 선진국 지수니까 일본하고 미국의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여전히 걸리는 게 일본의 엔화가 계속 올라가면 시장에서는 기습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흐름 자체가 조금 불편한 정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시의 변수라는 거는 8월 달에는 마침 이제 금리 결정은 없습니다. 또 7월 달에 지금 제가 방송을 함께한 이 시간에 미국의 FOMC, 7월 FOMC는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시장의 모든 스탠스는 동결이기 때문에 동결로 가는 그림이지만은 사실 좋은 동결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변수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유가는 조금 차치하고 여전히 글로벌 미국, 일본, 한국, 기타 등등 글로벌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이게 이제 정시를 막 찍어 누르는 건 아닌데 재료가 약할 때는 항상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현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변동성 장세에서는 보유와 비중 축소 중 어떤 전략이 맞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만약에 6월 달에 포지션을 갖고 있었고 지금 7월 말 주가 지수가 이제 7,000포인트 전후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두 가지 다가 비선택적 보유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비중을 줄이는 것도 지금 전체 우리나라 주식이 정확히 3,000개가 안 됩니다. 3,000개 전후가 안 되는데 뭐 우선주는 빼고요. 이 중에서 제가 눈으로 확인해도 한 80% 이상이 6월 고점 또는 5월 고점 대비해서 뭐 작게는 20%, 크게는 30% 이상, 많게는 반토막 이상 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비선택적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분간은. 예. 주식을 무조건 갖고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가장 현실적인 전략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통 삼성과 하이닉스 기준으로 고민해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의 평균 단가 뭐 290만 하이닉스 뭐 35만 전자를 차치하더라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한 40%까지는 버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40%, 50%까지 가게 되면은 사실 버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눈으로 36만 원을 갔던 삼성전자를 봤는데 그게 18만 원이 왔어요. 예를 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300만 원을 간 하이닉스를 봤는데 150만 원을 봤어요. 그럼 나는 아무리 장기 투자하지만 물론 이 장기 투자가는 어느 정도의 선택적 장기 투자가예요. 이게 좀 표현이 좀 다른데 비선택적 장기 투자가는 뭐냐면 원래 팔 사람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 나는 그냥 매달 한 주씩 모아왔어. 그래서 올라가면 팔 거야. 그 투자분들은 사실은 이런 분석 능력을 벗어납니다. 그게 아니라 지난해 9월달, 10월달에 본격적인 반도체 가격의 상승 랠리를 보고 베팅을 해서 10만 전자 전후라든지 아니면은 뭐 100만 닉스 전후에서 올해 3월달, 4월달 흔들릴 때 매수하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가 제일 고민하는 가격대가 제 추정건데 20만 전자, 뭐 150만 닉스 그럴 거예요. 제 추정컨대. 그러면 그게 깨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보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를 주로 드렸지만은, 그럼 다른 거는 더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뭐, 일부 개별주나 테마주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더 빠져 있지 않겠어요? 그런 관점이라면 최소한 지금은 보유를 하면서 비중을 줄이는 전략은 넥스트로 미루는 게 낫습니다. 뭐 제가 영상을 찍으면 제가 어떻게 뭐 장이 무조건 여기서 올라간다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까만은 일단은 시장을 여러 가지 분석해서 좀 해본 결과 일단 진짜 장이 나쁘면은요 지금 이렇게 보면 돼요. 2분기 때 4월달, 5월달 두 달 정도로 계산해 볼게요. 2분기 때 글로벌 반도체 쪽으로 압도적으로 자금이 몰렸었지 않느냐. 한국도 마찬가지죠. 삼성 하이닉스만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도 뭐 무라타 또는 뭐 키옥시아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대만은 TSMC 뭐 이런 거 갔을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만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거에 어떤 후광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진짜 나쁘면은 다 빠져요, 원래. 미국으로 보게 되면, 한국은 이제 워낙 반도체 비중이 높으니까 그걸 다 분석을 못 하겠죠. 미국 같은 딱 보게 되면, 그런 애플 혼자 저리 못 가고 원래 다 때려요. 왜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던 뭐 2008년 금융위기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고 뭐 2020년 전후에 나왔던 뭐 몇 개 뭐 SBB 사태나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라면 여전히 지금은 반도체를 쏠렸던 자금에 인해 가지고 시장의 수급이 많이 꼬여 있고 왜곡되어 있지만은 어느 정도 보유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비중을 줄인다는 전략 자체는 어떤 섹터냐 어떤 종목에 따라 다른데, 사실상 내 잔고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이 빠지게 되면 무의미한 비중을 줄이는 전략은 필요가 없습니다. 비중이라는 게 종목이 다르고 섹터가 다르고 종목에 내에서 비중이 조져 있을 건데, 지금 만약에 생각할 때는 제 판단으로는 주가 지수가 5주 연속 정도 하락을 했고 일정 부분 이제 이격을 조금 좁히는 과정에 있다 보면 지수대를 선정할 수는 없어요. 지수대는 선정할 수 없고 그냥 우리가 노멀하게 봤을 때 분기 수급선을 60일선이라 그러잖아요. 60일 이동선. 분기 수급선이 60일짜리거든요. 그게 코스피 기준으로는 대략 7,000포인트 중반 정도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코스피 지수를 분석하는 거니까, 그럼 모든 거는 어찌 보게 되면은 주가 지수 기준으로는 7,000포인트 중반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60일선까지는 기다려본 이후에 그때 올라오는 섹터와 종목, 그때 덜 올라오는 종목의 힘을 보면서 일정 부분의 리밸런싱을 고민할 때지, 지금 당장은 이미 많이 빠져 있고, 뭐 또 제가 오늘 영상을 함께한 이후에 주가는 언제든지 그 이상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일단 기억해야 될 거는 최소한 종합주가지수 또는 코스피 또는
같은 말이고요. 삼성 하이닉스가 60일이동 평균선까지 올라온 이후에 고민해 볼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가 고점이라면 어떤 신호가 먼저 나타날까요? 야, 이거는 뭐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주가라는 게 수급이 있고 펀더멘털이 있고 모멘텀이 있을 거예요. 그럼 처음 먼저 생각해 보죠. 수급은 이미 고점이 나왔죠. 뭐 예를 들어서 현재 기준으로. 왜냐하면 주가가 30%가 빠지면 수급에서는 고점이 나온 거잖아요. 300만 원에서 30%면 210만 원, 200만 원, 10만 원 밑에 있으면 고점 나온 거고. 삼성전자도 대략적으로 한 35만 원 정도 잡았을 때 20%가 28만 원이거든요. 거기서 한 30% 빠지면 25만 원대예요. 그럼 얼추 이제 수급적으로는 고점이 나온 게 맞고, 이제 그걸 이제 기술적 반등을 수급적으로 볼 거고, 두 번째가 모멘텀. 모멘텀은 이제 이 기업이나 반도체 향후 스토리예요. 뭐 가장 노멀한 게 AI 반도체가 끝이 났느냐, 수요가 끝이 났느냐, 뭐 기업들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안 하느냐, 뭐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 안 보여요. 네, 그게 뭐 꼭 좀 뭐 챈슬라이나 SK 최태원 회장의 이야기나 삼성 이재용 회장의 이야기나 뭐 AMD의 리서스의 이야기나 다 똑같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럼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가격인데, 메모리 가격은 지금도 오르곤 있어요.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게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PR이 6배가 안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게 몇 년치 실적을 당겨왔냐에 따라서 차이성이 존재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가에 이제 어찌 보면 제멋대로의 분석이 되는 거예요. 어떤 투자가는 29년도부터는 이제 반도체 상승세 꺾일 거야. 절대치 높게 꺾일 거야. 이게 기형적으로 많이 올랐잖아.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 있는 거고. 그래, 앞으로 꺾이긴 꺾이겠지. 왜냐하면 100원 하던 게 1000원이 갔어요. 그럼 10배가 올랐잖아요. 그럼 1000원 하던 게 그 다음에 1500원이 갔어요. 그럼 100원 기준으로는 10배, 15배가 올랐는데 1000원 기준에서 1500원 올라갈 때 주가가 벌써 10배 뛰었다 쳐요. 그럼 1000원에서 1500원 가면은 50%밖에 안 오른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시장에서는 이제 그 눈높이가 이제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뭐 이렇게 예측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모든 외생 변수가 맞을 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반도체가 고점이라는 시그널은 없지만은 반도체 주가가 고점이란 부담감이 2분기에 글로벌 반도체 쏠림을 조금 어렵게 했다. 그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신호라는 거는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나 그냥 분석하기 나름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확실하게 좀 달라진 거는 저도 주식을 오래 했지만은 항상 그동안에 봐왔던 우리의 그 반도체를 바라보던 메모리 시장을 바라보던 그 결은 바뀐 건 맞아요. 왜냐하면 실내로 한 3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돼요. 너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챗 GPT가 23년도 12월 달 글로벌을 강타했단 말이죠. 좋은 쪽으로. 와, 이런 세상이 있네. 근데 그전에도 챗 GPT는 우리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자, 그러면 이제 그러고 3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제미나이가 나오고 중국은 2024년 정도 됐습니까? 딥시크가 나오고 올해 또 6월 달에는 중국 기업 문샤시라는 AI 기업이 카미 K3라는 또 새로운 또 영역의 AI를 또 출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고점이라고 본다면 어떤 신호라고 묻는다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 있긴 있죠. 뭐 디램 스팟 프라이스, 디램 현물 가격 꺾이면은 고점이에요. 근데 그게 꺾이려 그러면은 대부분이 정술에서 먼저 꺾여요. 현물은 수요에서는 안 꺾여요. 그러니까 수요라는 게 뭐냐면 이제 바이어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면 휴레패커드나 델이나 이런 친구들이 반도체를 구매할 때 아니면 얼마 전인가요? 미국의 코어위버, 코어위버라는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반도체 구매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기업에다가 반도체 주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뭐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한다. 그런 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고점 신호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실제적으로 주가는 여러 가지 면으로 고점을 찍고 할 수는 있는데 실제 데이터 기준으로의 고점 신호는 뭐 수출이 동향에서 한 달에 3번 발표되는 것에 정말 출하 가격이 하락. 예. 그런 거는 시장이 영향을 줘요. 그러고 나면 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근데 그거 Q로 다 커버할 수 있잖아. 프라이스는 떨어져도 양이 많잖아. 그러면 1,000원 하던 게 만약에 1,500원 하던 게 900원으로 내려갔어. 그럼 10%가 깎인 거죠, 가격이. 근데 1,000원에 100개 사던 애들이 900원 되니까 200개를 사네?
그럼 298, 18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는 거 아니 이렇게 해서 할 말은 없는데 주가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나 반도체는 있잖아요. Q로 가면 안 돼요. 무조건 P로 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저는 반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배터리를 생각하면 돼요. 배터리가 전기차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 조금 길게 할게요. 배터리가 전기차만 많이 팔리면 된다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성장주는 집중적으로 가격이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Q로 커버할 수 있는데 양으로.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 성장주의 멀티플이 조금 싸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반도체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고점 현물 가격 프라이스에 나온다면은 반도체로만 쏠렸던,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가 폭락한다는 말이 아니라 반도체로만 쏠렸던 그 집중적인 투자의 자금 자체는 이렇게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마 기억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도 장기 보유 전략이 유효할까요? 기업의 오너가 당연히 갖고 있으라고 해야 되겠죠. 네, 당연한 말은 좀 그렇습니까? 아마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주식 관련 뭐 책도 읽어봤을 거고 아니면 주식 관련 현인들의 주요한 이제 코멘트들도 들어봤을 겁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17가지에도 이런 게 있는데요. 오너, 쉽게 말해서 경영자의 뭐 여러 가지 사고 능력이나 판단력이나 향후 비전에 대해서도 주목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기업이 3사가 있죠. 삼성,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뭐 여기에 이제 뭐 엔비디아, AMD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 그 어디에도 회장님의 입에서 야, 이제 반도체 끝났다. 우리 주식 팔아라. 그런 말을 할 리는 없는 거죠. 예,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또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최태원 회장님이 이제 이런 발언의 그 출처는 이제 미국 ADR 상장하면 그 점에 이제 CNN이나 외신 보도에서 이제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가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야, 최태원 회장님이 SK 주식을 갖고 있으래. 나는 무조건 가야지. 그거는 이제 참조 사항이고, 오늘 입장에서는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되게 좋고, 앞으로 교집이 좋은, 그러니까 우리 회사 믿어달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어떨까요?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엔비디아의 전선왕이 한국이나 주요 기조 연설에서 피지컬 AI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우리 엔비디아 무조건 가져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에요. SK 하이닉스는 갖고 있으라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표현적으로 놓고 볼 때 최태원 회장님이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할 뿐이지 뭐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지금은 아니겠지만은 애플의 팀 쿡이나 기타 많은 글로벌 CEO들의 어떤 공통적인 발언과는 저는 결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비즈니스는 앞으로 계속 성장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앞으로 기업의 성장 스토리에 많이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도 같이 하겠습니다.